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재혼하여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며 30대 주부로 살고 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삶에 이렇게 일상적인 행복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늪과 같았거든요. 한 발자국 미끄러지듯 그 발자국에 푹 빠지고 결국 콧구멍 바로 앞까지 차오르던 늪에서 가가스에게 구출당한 적이 있죠. 현재의 남편이 제 삶을 새롭게 찾게 해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 덕분에 제 삶은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었네요. 때로는 밤에 깨면서도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에 남편을 흔들곤 해요. 깨어나요.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요? 그럼 남편은 제 뺨에 뽀뽀해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른 자. 아기 엄마는 아기가 잘 때 같이 자야 해요. 라멘트와 함께 다시 눈을 감고 잘 자라고는 멘트와 함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가끔 나의 어둠과는 다른 행복한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선호하는 사연살롱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때로 제 어두운 과거가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지 않을 때 길게 살아갈 기억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래서 안심입니다. 오늘 사연살롱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보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어요.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두웠던 지난 날을 추억이라 부르며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은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2분 있었고 정원사 아저씨나 부엌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나 유모 아줌마 등등 일하시는 분만 10명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저희 엄마는 사모님이라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그분들과 함께 집안일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워낙 부지런하고 생기 넘치신 분이었어요. 우리 집이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과정 같아요. 저희 아빠 쪽 집안이 사업을 하셨던 건 그 지방 사람들의 입맛을 딱 맞추고 있던 양조기업 대표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짜배기 현금 부자이자 그 지역 땅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로 친할아버지 집안이 지방 유일한 가게였던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엄마와 아빠가 서로 잘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어요. 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엄마와 아빠가 노표되며 사건이 일어났던 순간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어려웠지만 성장하고 나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운 이유는 아빠가 파라를 제공했었기 때문인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도 신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고아로 자란 어려움을 겪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무일푼의 고아가 그 지역 황태자와 결혼해서 불안감이 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아빠 쪽 집안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했던 결혼이라고 엄마가 말하길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지 못했다네요. 엄마의 인생도 참으로 힘든 경험이었겠지요. 엄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분이 식탁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셨었죠. 그날이 엄마와 아빠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죠. 종종 문장이 끝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끝내기 위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엄연히. 혼인 친구와 딸까지 있는 나의 가정을 꾸린 조강지처가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해도 아직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여자를 권하고 계셔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청반을 하는 것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나 아니면 죽을 것이라고 매달리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의 집안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우리 부모님도 그녀와의 결혼을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현재 가진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당신과 소중한 수진이에게도 나쁜 일인 걸 잘 알지만 결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뭐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진이와 철을 끊을 생각이신 건가요? 돈을 모두 쓰고 여자를 다 가져갈 건가요?
딸을 무참히 버릴 생각을 하다니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제 얼굴조차 모르는 우리 엄마와 아빠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게 됐네요. 아, 제 팔자인가요? 수진이가 너무 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해놨어요. 거기서 수진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가진 현금도 다 줄게요. 그리고 하나 확실히 약속할 거예요. 내가 재혼해도 아이는 결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아이는 수진이뿐이에요. 나중에 수진이가 줄 유산은 꼭 마련해 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양육비도 꼬박꼬박 낼 테니까요. 당신도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해 주길 바란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 잔뜩 힘들다. 당신이 우리 모녀를 버리고 죽을 때까지 수진이의 얼굴도 못 보겠지만 양육비는 필요 없어. 더러운 당신이 집에서 벌어들인 돈도 다 수관에 버리겠다. 이렇게 버릴 테니까 나는 어린 시절 깜깜한 거실과 복도에서 몰래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듣곤 했어. 초등학생 어린 시절이었지만 부모님의 헤어짐을 파악할 수 있었어. 나는 이제 곧 엄마와 둘이 살 것 같다. 아빠랑은 영영 빠이가 될 것 같았다. 엄마가 울면서 옥죄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울었지. 이런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내 침대로 돌아가서 잠이 든 것 같다. 청했고 날이 밝자마자 칼 같은 성격의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저와 함께 아빠가 마련해 놓은 집으로 향했어요. 자존심이 강한 엄마였기에 아빠가 돈으로 마련한 집이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현실은 냉혹해서 어쩔 수 없었겠죠. 전 더 이상 엄마와 아빠의 싸움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차라리 행복했어요.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해지며 적응도 빨리 했고요. 하지만 180도 달라진 상황 속에서 엄마의 현실적인 고단함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식당 주방에서 알바를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전 거의 홀로 지내며 스스로 생활해야 했죠. 그 집은 단층 집이었는데 엄마는 남는 방 한 개에 하숙생을 두기로 했어요. 적은 돈이라도 월세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마침 대학가 근처였고 워낙 싼 월세가 있어서 대학생 한 명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반가웠어요. 이제 대학 1학년생이라고 이대에서 공부를 엄청 잘했겠다. 부모님도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아, 전 고아원에서 자라서 의대에 붙었다고 하니 고아원 원장님께서도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참 대단하셨을 텐데요. 나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자라며 공부했을까요? 한 주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에 선하네요. 이것도 귀한 인연이에요.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 테니 내 집처럼 편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님, 나도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잘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껏 꺼내 먹어도 좋아요. 원래 하숙하고 계신 주인 아줌마가 밥도 다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미안한 일이네요. 아참, 이분은 제 딸 소수진이에요. 우리 수진이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 한 주 학생 공부하는데 방해될 일은 없을 거예요. 수진아, 오빠한테 인사해. 앞으로 같이 살게 될 텐데. 안녕하세요. 학년 일반 수진입니다. 아,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살인 거지나랑 딱 10살 차이네.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빠한테 물어봐도 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집에서 하숙하게 된 한 주 오빠의 말처럼 오빠랑 친하게 지내요.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빠셨고 전 어릴 때부터 요리 솜씨가 좋은 엄마로부터 배운 실력으로 이것저것 요리를 즐겨 해왔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 알바까지 뛰며 바쁘게 생활하시던 한 주 오빠를 위해 여러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오빠도 그런 음식을 매우 좋아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죠. 그의 동글동글한 성격과 외모 덕분에 마치 자기 집에서 즐기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당시 의대 등록금이 매우 비싸서 한 주 오빠는 급하기에 휴학을 결정하고 더 많이 알바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며 마침내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한 학기 동안의 등록금을 빌려주겠다며 휴학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빨리 졸업해달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아주버님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모은 돈, 저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약 6개월 정도 휴학하면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숙비는 안 받을 테니 대신 우리 수진이 수학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워낙 수학을 싫어해서 아우 이런 도움을 저에게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받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서 몸달백을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앞으로는 날 부모로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제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든든히 밀어주겠다는 것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덩치가 큰 한주 오빠로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로 한주 오빠는 제게와 우리 어머니에게 진정한 가족처럼 더 잘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주 오빠는 친오빠 같은 모습으로 이혼한 아빠에 대한 이야기까지 솔직히 털어놓을 정도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도 우리 가족의 안녕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집 아이의 불장난으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불이 번져서 모두 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하러 가셨고 제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뜨니 집안이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어서 새벽잠을 자던 한주 오빠 방으로 들어가서 깨우려고 했는데 이미 가스에 중독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 다급한 마음에 덩치 큰 오빠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진이 빠진 나머지 집 앞에서 쓰러져 버렸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저희 옆집까지 무려 3채가 순식간에 불타버렸고 바람이 강한 날이라 소방대가 출동해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까스로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복을 입은 한주 오빠가 서 있더군요. 깨어나니 정신 좀 들어 얼른 담당 회사를 불러야겠다. 날 살려줘서 고마워, 수진아. 내가 날 안 깨웠으면 화염 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 전 어쩌니 집이 다 불타더라. 한주 오빠가 버려져 흐느끼던 뒤에 늦게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오신 엄마도 너무 놀랐어요. 우리 셋은 서로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많은 시간을 울었어요. 그 후로 한주 오빠는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입소하였고 저와 엄마는 집을 팔 때까지 작은 고시원에서 둘이 함께 살았어요. 한주 오빠는 군대에 가기 전에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꼭 메일을 보내라고 요청했지만 삶이 뒤틀리면서 저와 엄마는 오빠에게 연락할 틈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주 오빠와의 인연은 서서히 잊혀지고 갔어요. 집을 팔고 얻은 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내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가 신기했고 이제야 삶이 좀 정돈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온한 삶조차.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밤낮으로 무리해서 일하시던 엄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거의 의식이 없어진 엄마를 돌보는 사람은 저 혼자였죠. 그러한 긴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어렵게 찾은 아파트 전세집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이전했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엄마의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혼한 아버지로부터 받던 양육비는 오래전에 끊겼고 엄마의 말로는 아버지에게 연락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에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이 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않았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했기에 학교를 중퇴하고 언젠가 검정고시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마음만을 갖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돌보았고 힘겹게 버티던 엄마는 쓰러진 지 5년이 좀 넘어서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다. 늘 누워 계시던 엄마였지만 평생 저와 함께 하실 줄로만 알았는데 제 분신이나 다름없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니 막막했고 외롭고 무서워하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닥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간호하는데 전 재산이 들어가 있었고 수중에 남은 돈은 딱 50만 원 남았습니다.
원금으로 서울로 올라와 아주 허름한 고시원에 5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어요. 이놈의 고시원 생활은 언제 끝이 날까? 처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얼른 돈을 벌어야 했어요. 고시원 월세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 같은 건물 1층에 편의점 알바 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마감 때 나오는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을 먹으며 끼니를 때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허름한 고시원이었기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듯했고 사회의 불참들이 정말 많았어요. 술 취해서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무서운 마음에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살았습니다. 제 옆방에는 제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이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바나나, 귤, 라면 등 음식을 많이 나눠주시고 대화도 많이 하실 수 있었어요. 수진 씨, 내가 밤에만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지금 일하는 편의점 시급이 얼마인가요? 밤에만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24시간 국밥집 같은 곳이에요. 전 지금 편의점에서 시급 4,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곳의 시급이 얼마인가요? 4,000원 아요. 내가 일하는 곳은 하룻밤에도 4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곳이에요. 당장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가보시죠. 고급스러운 곳이라 웃기 좋아요. 차려 입어야 해, 화장도 해야 하고 그런 건 내가 다 빌려줄 테니 걱정 말고 하룻밤에 4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을 번다니 대체 어떤 식당인지 시급이 그리 센지 궁금해서 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빌려 신고 따라 나섰어요. 웬 간판도 없는 곳에 지하로 들어갔더니 그곳엔 노래방 기계도 있고 소파도 있고 술 파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 언니, 여기 술 파인 가게 아니에요. 저, 이런 데서 일 못해요. 고급스럽고 대서국 밟지 말고 그냥 레스토랑 정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순진한 아가씨 같으니라고. 오늘은 딱 하루만 저쪽 소파 구석에 앉아 있다 가면 내가 진짜 40만 원 줄게. 아무것도. 그냥 인형처럼 앉아 있기만 하라고 하는 말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은 좀 무서웠지만 정말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온 넥타이 부대 손님들은 절 가만히 두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터치하러 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바로 뛰쳐나왔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돈이 아깝더라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울기 시작했죠. 날 보호해주고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아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아가 된 것처럼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풀칠하기 위해 힘을 내어 일어설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건설 현장에서 한 바지 마줌마를 구하는 전단지를 보고 의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저는 찾아갔어요. 야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한바인 사랑하는 집에서 일했어요. 제 모습이 성실하고 요리를 잘하는 모습에 한바주인 할머니께서 엄청 칭찬해 주셨죠. 한 1년 정도가 지나자 주인 할머니께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진아, 내 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아들과 딸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해서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한바집은 거래처가 좋아서 매출도 잘 나오니 내가 이어받아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주인 할머니의 한바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건설 현장이 마무리되면 다른 장소로 다시 이전하면서 새로운 식당을 오픈했답니다. 이곳은 대규모 재개발 중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처에 위치해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유독 뚫어지게 바라보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한쪽 겨드랑이에는 법전을 끼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있어서 저도 신기한 듯 쳐다봤지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근데 법대생이 있나 봐요. 항상 법전을 끼고 계시네요. 근데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매일 오셔서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아, 저를 아셨나요? 영광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수진 씨 맞으시죠? 오다 가다 들었네요. 여기 음식은 항상 맛있죠. 그 때문에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밥이 맛있어서 매일 오시는 게 아니세요. 뭐, 다른 이유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따 몇 시에 끝나시는 거죠?
제가 다방에서 커피나 한 잔 사드릴까요? 커피를 드세요. 우리 식당에도 믹스 커피 기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그럼 그러죠.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와서 꼭 수진 씨랑 대화 한번 나누고 싶었네요. 법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정체가 궁금했고, 매일 밥 먹으며 저를 찾아가 계속 쳐다보는 이유도 궁금해서 마감하는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식당 쪽에 있는 커피 믹스 기계에서 커피를 추출해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죠. 전 여동생 둘을 돌보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대학은 못 다녔지만 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법스럽게 공부 중이시군요. 아, 그렇군요. 힘드실 텐데 공부까지 대단하시네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도 안 보이네요. 아, 제 이름은 정수진이고 나이는 올해 27살이에요. 됐네요. 저보다 2살 더 많으시네요. 성함이 수진이 아닌 정말 순박해 보이시네요. 수진 씨도 얘기 참 재밌게 잘 하시네요. 혹시 결혼은 안 하셨나요? 남자 친구분은 있으신가요? 워낙 미인이셔서 남자들이 줄을 서셨겠죠. 줄 서다가 식당에서 밥을 드시려는 줄은 봤어도 저 좋다고 줄을 서는 건 한 번도 못 봤네요. 가끔 찔러보는 분들은 계시지만 고백을 하거나 그런 남자들은 딱히 없었어요. 천만 다행이네요. 됐어요. 그럼 됐네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고요. 조만간 제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한번 식당으로 올 테니 딱 기다리세요. 우리의 미래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건 처음인데 미래를 벌써 그리세요. 순진 씨야. 말로 재밌는 분이네요. 수진 씨는 제 운명이에요. 1,000원에 반해버렸다니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제가 공주님 대접해 드릴 테니 우리 잘해봐요. 종이컵에 믹스커피 한 잔 놓고 우리는 동이 터올 때까지 한 번에 끊김없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각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삶에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커플이 된 후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오셔서 공감이 맞춰지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게 되었죠. 화끈한 남자친구의 성격과 같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친화력이 좋더군요. 결국 세아가 결혼할 예정이라 세아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편안하게 호칭해 주시니 저 또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 엄마와 아빠가 없어도 그런 의미론적으로 많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젠 나를 친엄마처럼 여기고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지금은 그 식당 쪽방에서 지내고 있다가 제 집도 가난한 가정이지만 순진이가 살던 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면 문화가 함께 살아야 정착할 수 있는 법이니 세이랑 시동생과 그이랑이 복잡거리며 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자, 결혼 반지는 이 쌍가락지로 대신 하자고요. 친딸처럼 여겨주시고 반지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 예비 시어머니의 호의에 눈물이 났어요. 더불어 친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정말 가난하고 직업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합가를 하게 되었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무튼 사랑은 함께 해야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혼인신고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3박 4일을 선택하여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며 신혼에서 돌아와 시댁에 짐을 푸는 순간부터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야, 며느리야, 너 돈 없는 시댁이라 무시하는 거냐? 고작 이딴 걸 선물이라고 사와 쪼그리시 뭐냐? 나랑 내 시누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아? 적어도 지갑 정도는 사와야지. 내가 뭐 명품 백을 바라는 맞아요? 새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쪼그라 먹고 돼지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이어트 중인데 사람 열받게 안 해. 전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합니다. 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만 그렇게 천사 같던 시어머니가 화를 버럭버럭 내며 선물 좋은 거 안 사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누이들 절 못 잡아 먹어서 난 당황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다. 옆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키죽키죽 웃기만 하더군요. 전 정신 차리고 할 말은 해야 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구박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아가씨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다. 제가 독신과 아니고 말도 없었는데 지갑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앞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리 해주세요. 이거 봐 새언니, 집에 들어오면서 말해줘. 하나도 안 바뀌면서 공짜로 기어 들어왔으면 밥값은 해야죠. 알아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요? 제가 무슨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빨리 돌아가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시댁 식구들과 정부에 충고를 하기 위해 시댁살이를 시작한 것뿐이라고요. 버러지 취급하지 마세요. 첫날부터 저와 시댁 식구들의 관계는 띠그덕되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남편도 방패막이가 되어 주지 못하더군요. 아니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제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죠. 일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는 남편의 말은? 뭔 소리야? 법전을 끼고 다니는 것도 절 꼬시기 위한 코스프레라니. 어이가 없네. 왜 나한테 그런 사기를 치지? 지적해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야? 고시 안 할 거면 본래 하던 공사한 일이라도 열심히 나가야 하는 게 아니야? 왜 집에서 빈눈을 거리며 놀고 먹으려 해? 그리고 나한테 공주 대접을 해준다며? 이건 뭐 시야보다 못한 대접을 사준 거 아니냐? 어이가 없네. 나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야. 자기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아주 배우 해도 되겠어? 참, 잡은 물고기에 꼭 밥을 꼽아 막 줘야겠네. 그리고 지금 날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거야? 여자를 꼬시려고 거짓말을 조금 해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내 이름이 순진하다고 진짜 순진하다고 생각했어? 너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면 좋겠어. 보기에 나쁘겠다. 머리를 더 빼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실이 정의가 됐죠. 사랑받기 위해, 가족의 정을 느끼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돌려받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었어요. 식당 운영은 그대로 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어도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집에 손이를 둘까지 아플 때 여자간의 명의였는데 집안일을 하는 건 오직 한 사람만 저뿐이었어요. 손이의 생리 묻은 팬티까지 빨아주려니 진짜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했어요. 친엄마처럼 여기하던 시모는 남보다 더 가혹하게 절 채찍질했었죠. 집안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요구했어요. 며느리야, 너 식당에서 돈을 받아라고. 좀 벌잖냐? 그 돈은 어디에 쓸 거니? 가족이 모두 애쓰며 돈을 모아놓고 있는데 자 돈을 쓸 기회를 줄게. 너도 알겠지만 신우가 선문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 등록금 좀 내가 주어야겠다. 이번 입학금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데 어머님도 건물 청소를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시잖아. 아, 근데 그걸 제가 내야 한다고요? 아니, 입학금 말고 3년제 전문되니까 앞으로 3년간 내가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줘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 3년치 등록금을 제가 다 내라고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제게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전 들여다보면 내 아이가 아니고 주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 다 못 내요. 이번 학비만 내도록 할게요. 도와드릴게요. 나는 널 며느리로 취급한 건 내가 잘 되는 식당 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야.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우리 소중한 아들을 준 줄 알아? 그런데 의미 없는 주제에 끌리는 건 시모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제회에서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 엄마, 아버지가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데 세상에서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 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신우의 입학금 정도만 지불해주고 등록금은 스스로 부담하게 했어. 이런 내 결정에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더니
몇백만 원을 한 달에 버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신우한테 아까워서 못 주겠다며 치이더라고. 치이고 또 치세요. 뭐가 치이고요? 이제 말을 해도 소용없어. 몇백만 원이 푼 돈이면 당신이 벌어서 대주지 아가씨가 내 여동생이야? 당신 동생이잖아. 말 온 김에 왜 요즘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노가다 판에도 안 나가? 그렇게 여유 있으시면 식당 나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날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돈은 나만 벌고 집안일까지 내가 다 해야 하냐고? 왜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냐? 하늘 같은 남편을 그깟 식당 한쪽에서 쭈그리고 설거지를 시켜야만 편하겠고, 이놈의 집구석 나가서 술이나 퍼 마셔야지. 스트레스 받아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간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정작 진으로 스트레스 받은.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모가 슬슬 병원 검사를 시작하더군요. 아이가 안 들어와서는 건 다 여자 문제다. 내가 몸을 잘 관리했으면 금방 임신할 것을 시문이가 얘기했죠. 아니, 자궁을 살펴봐야 할 듯.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어머님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별을 따지나 라며 순진 씨가 맨날 술을 마시고 다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다고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걱정돼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난소 나이가 25로 충분히 임신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아이가 잘 안 생기자 남편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권유했죠. 가서 검사 받아봐. 이 여자는 미쳤나 봐. 왜 여기는 여자들만 가는 곳인가요?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걸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 안 가자니까 가자고 어머님이 임신이 안 된다고 100% 내 책임을 돌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짜고짜 화를 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오늘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억지로 끌고 가서 남편이 검사를 받게 했고 결과는 남편이 거의 무정자 수준으로 정상정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럴 것도 맨날 술과 담배를 피우고 운동도 안 해서 배가 티처럼 튀어나와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해보지 않겠냐는 의사의 제안도 거절했고 남편은 삐쳐서 혼자 나가버렸어요. 임신을 간절히 바랐던 저였는데 신뢰를 받지 못해 서러워요. 남편의 없는 뒷모습을 보며 차라리 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몸이 더욱 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우리 부부가 조용해지자 신우가 사고를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선 딸 신우가 남자를 때렸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 며느리야. 합의금을 내야겠다. 돈 1,000만 원 정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딸이 다 죽을 거야? 아, 아가씨는 왜 남자를 때리고 있어? 긴급한 상황이니 어머님이 500만 원 정도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내겠습니다. 내 상황에서도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하다니. 이거 사어머님, 며느리한테 이게 뭔지요? 말이 너무 심하시겠어요? 아니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제게 욕을 하더군요. 아이씨, 너 진짜 너무하는 거야? 아니죠. 당장 1,000만 원 못 내나 돈이 있는 사람이 더 하는데 진짜 더 이상 안 돼. 이 사람들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야겠다. 전 당장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준 후 집을 나와 버렸어요. 제 집만 간단히 챙겨 다시 식당 한 구석 쪽방으로 이사했죠.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난 당신이랑 이유를 못해. 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와. 왜, 못해? 돈이 궁해서 그렇다면 아님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난 더 이상 당신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나머지 짐은 내가 다음에 챙기겠으니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은 끊어줘. 이제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전 쉬는 날에 나머지 짐을 챙기기 위해 시댁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향했어요. 초록불에 큰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트럭이 삐 소리를 내며 제게 닥쳤고 그 후의 기억은 전혀 없네요.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 한주 오빠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군대를 가는 빡빡한 머리의 한주 오빠 얼굴 그대로였어요.
다만 머리는 길었고 의사복을 입고 있었죠. 한주 오빠,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좀 들어, 수지야. 나 알아보겠어. 당장 담당하게. 불러야겠다. 다른 의사가 왔더니 분주하게 제 상태를 체크하셨어요. 담당 의사의 양해를 구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였던 한주 오빠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나는 여기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너는 옛날에 불난 집에서 나를 구해 응급실로 데려다 준 걸 기억하고 응급의학과 쪽으로 지원하게 됐지. 수진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제야 내가 널 살릴 수 있게 와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너무 반가워. 왜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어? 이메일 주소를 버렸니? 아니요. 그때 엄마가 써주셔서 기억이 안 나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후로 혼자 살다 결혼을 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악마 같은 생활을 했죠. 사람들이야. 그나 그 사람들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너도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작은 가게를 하려고 해. 그 사람들이 악마인 건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를 입원시켰던 때가 있었더라. 그때 많은 일이 있었거든. 내가 사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보호자로 불렀었거든. 어차피 이혼할 예정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에 가서 병수발을 들어야 해? 그래서 안 갈 거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긴 유산이 30억 정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병원을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 담당 의사가 내 친구인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엄청 당황했어. 그 사람들이 널 간병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 아무래도 뭔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녹음기를 내 베개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복사하여 경찰에게 증거로 제출했는데 수진이가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와, 30억이라니. 로또에 당첨됐네요. 근데 언제부터 뒤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으니 수진이가 깨어나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30억은 다 내 거겠지? 얼른 살 수 있는 곳으로 도와주는 게 낫겠지 않겠어요? 대화가 가슴 아프도록 충격적이었어요. 사지가 벌벌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죠. 한주 오빠가 주물로 마시고 가스를 켜면서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왔지요. 30억 원의 유산이 생겼다는 사실은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아버지 집안이 많이 부억했다고 했던 분께서 연락을 주셨대요. 아버지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 완전히 망해 재혼한 여자도 떠나가고 병으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대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30억 원 상당의 건물 하나만은 어떻게든 지키셨어요. 혈육관계에 있던 분께서 말씀하셔서 기분이 진정되어 마음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니 마음이 안쓰러워졌어요. 아빠가 딸인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다니 마음이 더 안씁니다. 내가 안부를 물었지만 날 완전히 잊었나 싶어서 그만 울지 말고 수진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얼른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악마 같은 자와 빨리 이혼하고 유산 분할 절차를 마치게 변호사를 선임해줄게. 예전에 너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한주 오빠 덕분에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어. 시모와 남편은 사안의 심각성으로 바로 구속되었고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갇혔어. 상속세는 분할하여 납부했고 갑작스럽게 30억의 건물이 되어 얼떨떨했어. 더 어려운 건 한주 오빠가 나에게 프로포즈했다는 것이야.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미루지 말자. 너는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내가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건 다 널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자. 뜨거운 눈물과 함께 프로포즈의 예라고 대답했어요. 전 병원에 입원한 채로 온라인으로 식장을 잡고 드레스를 고르면서 했어요. 아주 작은 예식을 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했고 그 후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10개월 뒤에 떡둥이 같은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몸은 좀 힘들지만 행복한 결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주 오빠와 나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어요. 다시는 이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행복해도 되는 것이겠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삶의 무게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언젠간 한 줄기 빛이 비칠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처럼 말이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